안녕하세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를 둔 30대 여자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주인 없는 틈에 누릴 권리도 없는 권리를 누리는 모양새를 일컫는 말인데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분수도 모르고 이리저리 활개치고 다니다가는 일을 치기 마련이죠. 저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온 그 염치도 분수도 모르는 여우를 쫓아냈어요. 전라북도 군산에서 나고 자란 저는 항상 장녀로서 집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린 여동생에게는 언니로서 같은 여자로서 보호자가 되어줬고 아버지에게는 늘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든든한 장녀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의 꿈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여동생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아버지에게는 빨리 취업한 자식이 되고 싶어서 대학 졸업 후에 적당한 중소기업에 들어갔네요. 지역에서 꽤 큰 풍어장어집을 운영 중인 아버지 덕분에 모자람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저 제가 장녀로서의 부담감을 어깨에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의 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보다 젊으셨을 때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기계 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을 절단하는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버지 손의 부재는 늘 제게 커다란 마음의 짐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하시던 아버지는 손까지 잃으셨으니 전 자식으로서 절대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부채감이 조금은 강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저보다 일찍 결혼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기에 저와 아버지는 둘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돈독해졌죠. 가깝게 살던 고모는 늘 제게 젊은 애가 재미없게 산다고 타박을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20 후반이 되어갈 즈음 고모께서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연애 좀 하고 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도 장성한 장녀가 괜히 본인 때문에 혼자인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모는 고모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서 만난 청년이 참 괜찮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땐 연애 생각도 딱히 없었지만 고모가 절 생각해서 권하신 것도 있고 아버지도 절 걱정한다고 하시니까 눈 딱 감고 나갔죠.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유기견 보호소와 보육원, 독거노인 돌봄 자원봉사 등등 남을 돕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는 남편은 만나만 봐도 딱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상지 씨, 고모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보육원 자원봉사 날 처음 뵀는데 고모님 조카가 아주 미인이고 착하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기대 많이 했죠. 어제 잠도 못 자고 나왔다니까요. 아, 진짜 우리 고모 괜히 기대만 부풀리셨네요. 오늘 실제로 보고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제 상상보다 훨씬 좋은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역시 상상은 실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우, 비행기 진짜 잘 태우시네요. 자동차 만드는 일 하니까 비행기보단 자동차겠죠? 아, 준호 씨는 군산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외국계 대기업 자동차 회사 생산직이에요. 손만 봐도 딱 티나죠? 평일엔 일하고 주말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 그 체력이 부러워요. 제가 인생을 좀 길게 보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뭐든 적당히 밸런스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와, 그 추진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뭐든 생각하는 건 쉬운데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상지 씨도 나중에 저랑 보육원 자원봉사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혼자 가는 것보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럼 그럴까요?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그래요. 제가 오래 다닌 보육원이 있는데 사람들도 다 좋고 애들도 정말 귀여워요. 요양원도 자주 가고요. 고모께 전해들은 대로 남편은 정말 건실한 청년 그 자체였어요. 그 나이 때 넘치는 에너지를 모두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사람이었죠. 함께 종종 데이트 겸 봉사활동으로 남편이 말했던 보육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외동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유치원 때부터 맞벌이라서 진짜 외롭게 지냈죠. 부모님 얼굴은 늘 아침에 몇 분, 저녁에 몇 분 이렇게 보고 주말에도 바쁘셔서 도통 내가 진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대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옆에 있을 때 그때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고요. 이제 막 알바 시작하고 효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 안 계시니까 아무리 슬퍼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답답해서 좀 그런 먹먹함 잊으려고 시작한 게 바로 봉사활동이에요.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빈자리 채워주면서 저도 에너지 얻는 거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짠했어요. 보면 볼수록 남편은 개인적인 삶의 지향점도 확실했고 그래서 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남편은 본인의 인생 목표를 제게 진지하게 털어놨죠. 언젠가 내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어떤 걸로? 지금 하는 일이랑 연계된 걸로? 어, 큰 정비소나 자동차 용품점 하나 차려서 직원들 열댓 명 정도 거느리는 게 내 꿈이야. 몇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전파해 주는 거지. 사장이자 멘토로서? 퇴직한 다음에 차리고 싶은 거야? 돈만 되면 퇴직 전에라도 차리고 싶은데 조건이 안 되면 퇴직하고 나서라도 하고 싶지. 100세 시대인데 퇴직한 후에 나이가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 5, 60대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닌가? 인생의 비전도 목표도 뚜렷한 남편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목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도 안정적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결혼 전 남편과 몇 번 대화를 나누시더니 젊은 청년이 열정도 투지도 대단하다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런 남편과 양가의 축복을 한 몸에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외로웠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자식도 많이 낳아 대가족이 되고 싶어 했어요. 저의 만류로 아이 계획은 딱 2명으로 합의봤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보육원에 늘 출석 도장을 찍었을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 근 9년 동안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았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둘째 가졌을 때 몸이 많이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후회하진 않았어요. 둘째까지 낳기 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 자신이 참 대견했거든요. 그것도 모두 남편이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일 때문에 힘들다고 집에 들어오면 손을 그냥 놔버린 여느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물론 가정은 부부가 둘이서 함께 꾸려나가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자의 손길이 닿는 곳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늘 도와준다라는 것보다는 함께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살 아들과 5살 딸은 늘 아빠 껌딱지였죠. 애들이 커가면서 더 아빠를 따르기 시작해서 오히려 제가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시 체력이 넘치는 아빠가 놀아주는 게 더 재밌었나 봐요. 크게 무언가 성취를 하거나 해냈다는 느낌은 없었어도 이대로만 쭉 살면 참 행복한 인생일 거라는 생각을 했죠. 소소하게 내 가정을 잘 꾸리면서 사는 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늘 누구에게든 시련이 있기 마련이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닥치지 않기에 더 타격이 큰 거겠죠. 남편이 일하는 생산직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한순간에 남편이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당장 먹여 살릴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미칠 노릇이었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당장 경력 증명서와 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몽땅 챙겨왔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경력도 나이도 모두 애매했기 때문이죠. 남편을 원하는 곳에서는 그 전에 확실히 못 미치는 연봉을 제시했고 남편이 욕심내는 곳에서는 남편의 서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잘 갔다 왔어? 면접은 어땠어?
모르겠어. 나한테 그 돈 줄 바엔 나보다 스펙 좋은 요즘 애들 데려다가 돈 덜 주고 쓴다는 눈치야. 나 정도면 물경력도 아닌데 진짜 서럽다. 자존심이 높았던 사람이 몇 번의 낙방으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기가 괴로웠어요. 저는 남편의 재취업이 늦어질수록 제가 뭐든 일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남편의 실업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구원의 손을 뻗어주신 거죠. 아버지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셔서 물으셨어요. 상지야, 구서방 어디 일할 곳은 찾았니? 아니요, 똑같아요. 저번 주에 친구 소개로 면접 보고 왔긴 한데 거의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나 같은 사무직이라서 마음에 내키지 않나 봐요. 그래? 그럼 구서방 내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건 어떻겠니? 네? 아버지 식당에서요? 그래. 물론 했던 일이 아니라서 낯설긴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낫겠지. 네가 잘 설득해서 이번 주에 집에 좀 들러라. 아버지가 말해볼게. 저야 아버지께서 남편을 써주기만 한다면 대환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식당이야 늘 장사가 잘 됐고 사위이니 아버지께서 따로 신경을 써주시기도 할 거고요. 물론 가족끼리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남편이 일을 쉰 지가 5달 가까이 될 때라 물불 가릴 처지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이 얘기를 듣더니 처음에는 반색했습니다. 서비스업이니 식당 일이니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식당에서 일하는 거니 어렵지 않을 거고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자신감을 줬어요. 당신이야 뭐든 열심히 하니까 빠르게 배울 거라고요. 그 주 주말에 아버지 댁으로 남편과 갔고 아버지는 남편을 앉혀두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지만 지금은 책임감이 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네. 뭐든 시작하게 되면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장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부려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으로서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월급도 넉넉하게 챙겨줄 테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배우자인데 남보다는 내가 자네를 더 믿고 맡길 수 있겠지. 그리고 자네도 나한테 믿음을 줘야 되고 같이 일해보자고 구서방. 어? 남편은 아버지의 말에 오열을 했습니다. 본인이 괜한 자존심을 부린 것 같다고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금같이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믿음과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일했죠. 주방 보조일도 서빙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남편은 매일 직접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떼오기도 했습니다. 연중 무휴인 식당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도 본인께서 맞는 선택을 하셨다고 좋아하셨어요. 늘 대면대면한 장인과 사이였는데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자 사이처럼 가까워져서 돈독해졌네요. 제가 종종 식당에 가면 남편은 늘 아버지 옆에서 새로운 메뉴에 대해 말을 하기도 하고 식당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어요. 장인어른, 이런 거 어떠세요? 요즘 장어집에서는 이런 반찬은 기본을 내놓는다고 하던데. 우리 지금 반찬 종류도 많지 않나? 더 늘리면 오히려 산만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있던 걸 몇 개 빼면 되죠. 시험 삼아서 제가 주방 이모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몇 개 바꿔서 나가보고 반응 보고 결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살면서 얼마 오지 않는 제2의 기회라고 여기고 뭐든 해보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남편의 그런 열정을 좋게 보셨고요. 일을 새로 시작한 만큼 저나 아이들에게 소홀해지긴 했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한 고비 넘기고 걱정 없이 살만했는데 역시 집안의 고비는 언제나 홀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께 보답한다고 오랫동안 안 하던 건강검진을 싹 해드렸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위암? 우리 아버지가 암이라고?
며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긴 했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받으면 좋겠어서 받게 해드렸는데, 접수를 내가 해서 보호자가 나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먼저 왔나 봐. 어떡해? 우리 아버지가 암이라니. 잠깐, 근데 아버지는 아셔? 어, 병원에서 장인어른께 먼저 연락을 했지. 여보, 일단 너무 걱정 말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부터 하자. 의사 말이 진행성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초기 치료가 중요하잖아. 내 후배 어머니도 위암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초기 치료 받으시고 완치하셨대.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식당은 나한테 맡기시고 마음 편히 검사 받으시라고 해. 만약 수술까지 해야 되면 거기서 바로 입원하면 되니까 바로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아버지까지 암이라니. 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 그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던 남편의 말을 듣고 되도록 나쁜 생각은 안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소중히 운영해온 식당을 믿을 만한 사이가 책임지고 본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네요. 전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조직 검사 후 2주 뒤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셨고 절제 수술 후에 경과를 보고 항암 치료 계획을 잡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게 전화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장인어른은 좀 어떠셔? 검사는 끝났어? 의사는 뭐라고 해? 수술 날짜는 잡았고? 그리고 끝에는 검사를 다 마친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했죠. 어, 그래, 구서방. 그래. 식당은? 아유, 당연히 구서방이 있으니까 걱정 없지. 알았네. 그래, 끊겠네. 아버지, 그 사람이 뭐래요? 식당 걱정 하나 하지 말고 건강 회복하는 데만 전념하라고 하네. 아주 든든해. 아버지는 한 달 정도 뒤에 수술 날짜를 잡으셨고 그동안은 아예 식당 일을 쉬기로 결정하셨어요. 몸 상태도 상태였지만 남편이 아버지께 쉴 때는 쉬어야 한다고 설득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수술 전까지는 전 아버지 댁으로 출퇴근하듯이 하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버지는 애 돌보는 것도 아니고 성가시다면서 극구 사양하셨지만 일단 암이니까 드시는 게 제일 걱정돼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위암에는 뭐가 좋네 하면서 무슨 버섯도 구해다가 제게 쥐어서 보내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긴 컸는지 남편은 더 바빠지고 집에 돌아와서 있는 시간이 적어지더군요. 아버지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제게 일정을 묻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수술 전전날부터 쭉 병원에 있을 거지? 일주일, 아니 8일이다. 경과 봐야 확실할 것 같아. 그때 애들 데리고 갈 거야? 어떻게 애들을 데려가? 선우 학교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머님께 부탁드려야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애들을 보실 수도 없고 서울에 처제 있잖아. 처제한테 부탁하면 안 돼? 일주일만 딱 봐달라고. 아유, 수지가 어떻게 애들을 봐. 걔네 애들도 있고 상지 이번에 파트타임 일도 시작해서 바빠. 아, 그렇겠네. 그리고 왜 어머님만 애들을 봐. 당신이 출근 전이랑 퇴근 후에 보면 되는데. 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지. 장인어른 안 계시니까 아주 문 닫으면 파김치야, 파김치. 일단 알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볼게.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긴 했지만 일이 바쁘고 힘들다면서 점점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만 가는 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아버지 수술이 더 걱정이었기에 나중에 한번 날 잡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리고 아버지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전날 아버지가 새벽같이 서울로 와서 입원 수속을 밟았고 수술 당일에 로봇 수술로 절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수술에 들어가 계신 동안 서울에 살고 있던 동생 부부가 와서 함께 있어줬어요. 혼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힘들었는데 동생이 와서 견딜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후유증과 부작용, 면역력 문제가 중요하니까
입원 중에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하셨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밥을 먹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안심하더라고요. 며칠 아버지 옆에서 간병을 하느라 몸도 힘들고 애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동생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내가 있을 테니까 집에 갔다 와. 너 일은 애들도 있잖아. 오늘 내일 휴가 냈어. 우리 애들이야 남편이 보면 되고 언니 애들보다 손이 덜 가는 나이니까 언니도 가서 좀 쉬고 애들 얼굴 좀 봐야지. 그래, 상지야. 가서 좀 쉬고 와. 수지 너도 있을 필요 없다.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하루 이틀 병원에서 혼자 잠 못 자겠냐?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자식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런 거네요. 언니, 걱정 말고 다녀와. 아버진 나한테 맡기고. 얘들이 애비를 아주 애기 취급하고 있어. 5일 동안 병원에서 지내느라 힘들기도 했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걱정이 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차 끊고 내려갔죠. 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지금 집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에 애들과 함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으로 데려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곧장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애들을 보느라 힘드셨을 시어머니께 드릴 과일과 고기를 좀 사서 말이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너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동생이 와서 하루 봐주기로 했어요. 휴가 냈대요. 이거 고기인데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과일은 여기 둘게요. 아유, 뭘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왔어.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냐?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는데. 네, 염증 수치도 아직 괜찮으세요. 회복 잘하실 것 같아요. 선우랑 지우는요? 지우는 낮잠, 선우는 안방에서 숙제한다. 거실로 들어서면서 애들을 찾는데 시어머니 댁 거실에 가득한 애들 물건으로 기함을 했습니다. 애들이 덮는 담요, 장난감, 책 등등 여기가 시어머니 댁인지 저희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어머니,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치우기 힘드시게. 애들이 할머니 집을 지들 놀이방으로 쓰네. 일주일 내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장난감은 챙겨와야지. 네? 무슨 소리세요? 애들이 계속 어머님 댁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 사람 없는 동안만 봐주시는 거 아니셨어요? 걔 일이 너무 바쁘다고 애들 볼 여력도 안 되신단다.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너 서울 가는 날 준호가 데려다 주고 갔어. 그 후로 여직 여기서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 허리가 아주 만신창이다. 만신창이야. 분명 본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애들을 본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저를 속인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애들은 잘 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지금 자, 화장실에 있어 이러면서 저를 속인 겁니다. 대체 그 식당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일단 시어머니에겐 애들을 오늘 집으로 데려가서 재우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따지기 위해 기다렸지만 남편이 퇴근한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이 10시인데 말이죠. 지금 들어와? 대체 식당 문 닫고 뭐 하다가? 언제 왔어? 장인어른은 혼자 두고 온 거야? 지금 수지가 있어. 다른 말로 돌리지 말고 나 서울 가 있는 동안 계속 애들 시댁에 맡긴 거 어떻게 된 거야? 식당 일이 그렇게나 바빠? 퇴근 후에 몇 시간 애들 돌봐줄 기력도 없을 만큼? 아우, 진짜 바빴어.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이번엔 직원이 한 사람 그만두기도 했고. 그렇다고 애들이 며칠 동안 시댁에 둬? 시댁이랑 선호학교랑 얼마나 먼데. 버스도 탈 수 있는 나이잖아.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어서. 다른 일도 아니고 장인어른하고 함께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어. 제발 나 좀 이해해 주라. 계속해서 힘들다고 감정에 호소를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따져봤자 같은 말만 되풀이해서 감정만 상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남은 이번 날짜 동안은 본인이 일하는 동안만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고
퇴근하고서는 본인이 보겠다고 하면서 제게 사과를 했네요. 미심쩍긴 했지만 동생 휴가가 이틀뿐이라 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알았다고 하고는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애들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재충전하고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은 오후에 일이 있다고 먼저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그 연락을 받고 걸음을 서둘러서 아버지 병실로 가는데 병실 문 앞에 선 순간 문이 열리고 낯익은 사람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최 반장님? 아, 상지구나. 최 반장님은 저희 아버지 식당의 최고참 직원이셨어요. 아버지가 식당 문을 열 때부터 함께 일하시고 발괄하고 리더십이 강하셔서 주방에서는 최 반장님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나오는 최 반장님 옆에는 종종 얼굴을 봐온 종업원 분께서 함께 계셨죠. 두 분이서 아버지 병문안 오신 거예요? 아유,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래, 상지 너도 고생이 많구나. 사장님 잘 돌봐드리고 다음에 보자. 언제 오셨는데 벌써 가세요? 더 있으셔도 되는데. 아니야, 오래 있었어. 너도 몸 챙겨라. 살이 쪽 빠졌네. 그럼 평소 같았으면 지금 목소리의 3배는 되실 분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시니 이상하더군요. 병원이라서 그런가 싶은 생각을 뒤로하고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죠. 아버지, 저 왔어요. 최 반장님 나가시던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고 진짜 아버지 생각하는 건 최 반장님 뿐이라니까. 병실로 들어가면서 제가 밝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뭐라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선생님 호출할까요? 아니다, 아니야. 너 집에 갔을 때 구서방이 식당 일 얘기 안 하든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아니요, 그냥 일이 많고 힘들다는 말밖에는. 직원 한 명 그만뒀다는데 아까 최 반장님이랑 같이 왔던 종업원이 그만둔 직원이에요? 아니, 최 반장이 그만뒀다고 하는구나. 예? 최 반장님이요? 왜요? 말이 그만둔 거지. 구서방이랑 싸우고 거의 잘리듯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식당을 맡겼다고 해도 최 반장님이잖아요. 최 반장님이 어떤 분인데 식당에서 일하신 지 거의 10년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왜? 아까 같이 온 직원도 그러더라. 구서방이 식당에서 트러블이 많다고. 메뉴도 바꾸고 식당 운영 방식을 점점 바꿔서 직원들하고도 마찰이 생긴다고 하더구나. 참나, 이게 무슨 일인지 원. 대체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어떻게 일을 했길래 장장 10년을 식당에서 일한 최고참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신 걸까요? 이때부터 저는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남편에게 식당을 맡기신 게 부뚜막에 개를 올려둔 꼴이라는 걸요. 저는 아버지께 제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본인도 생각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걸 테니 일단 넘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최 반장님께는 아버지가 알아서 퇴직금을 챙겨주시기로 했고요. 아무리 사위이고 가족이라도 전 아버지가 남편에게 너무 많은 아량을 베푸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적정선을 넘기고 아버지의 자리를 침범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꽃피우기 시작했죠. 그 후로 3일이 지났고 아버지는 무사히 퇴원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기로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식당 일은 아직 복귀하지 않으시기로 했지만 아버지도 최 반장님 얘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되셨는지 집으로 가기 전에 식당에 먼저 들르셨어요. 장인어른,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집에 들렀다가 오신 거예요? 오셨으면 일단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아, 몸은 괜찮은데 좀 바뀐 게 많네. 저거 언제 바꿨어? 여기 테이블도 빠졌네. 아버지와 저는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함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아주 제 식대로 식당 내부를 다 개조했더라고요. 식당 테이블 수부터 메뉴판, 밑반찬들 수까지 모두 바뀌어 있었어요. 아, 좀 바꿨어요. 근데 바꾸고 나서 오히려 반응이 좋아요. 왜 진작 안 바꿨을까요? 그쵸? 그래도 아버지 계실 때 바꾸지 그랬어. 아버지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
장인어른 편찮으신데 어떻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보면서 진행을 시켜. 오히려 장인어른이 더 스트레스 받으셨을걸? 장인어른 마음 상하신 건 아니죠? 저는 장인어른 몸 상태 생각해서 괜한데 신경 안 쓰시도록 한 건데. 아내인 제가 봐도 너무나 가증스러운 말이었어요. 솔직히 변명이 그득한 말에 조금 정이 떨어지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말에 그저 묵묵히 식당을 한 번 더 둘러보시더니 그저 시간 날 때 집으로 한 번 오라는 소리만 하셨네요. 최 반장님 얘기를 하실 건지 그간 식당 상황이 어땠는지 보고를 받으실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아버지도 이 급작스럽고 무례한 변화가 달갑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진 날짜는 수두룩 잡혀 있고 항암 치료까지 시작하면 더 식당을 볼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때 소중한 식당을 맡길 거라곤 사위뿐이셨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에게 식당을 맡기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이 식당 유니폼도 바꾸고 오픈 시간 마감 시간도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쉬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종종 일하는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으실 뿐이었죠. 매번 아버지 댁으로 가서 식사를 챙겨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제게 그저 구서방 일 잘하고 있냐고 물으셨고 전 아버지를 대신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너무 아버지 식당을 멋대로 주무르는 거 아니야? 뭔 소리래. 난 장인어른의 낡은 식당을 어떻게든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손님을 오게 만들까 매일 골머리 썩혀가면서 일하는데 뭐든 좋다 이거야. 근데 아버지께 먼저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아버지 수술도 끝나셨고 그 정도 문제도 못 들으실 만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해? 장인어른은 나한테 일을 일임하셨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는 건데 장인어른 오히려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일 시작하고 나서 손님들이 얼마나 늘고 얼마나 젊어졌는데 매상 좀 보고 말해라. 이게 그냥 돈 문제야? 당신 최 반장님 자른 것만으로도 권리 남용이야. 최 반장님이 아버지 식당에서 몇 년을 일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그만두셔. 그건 또 어디서 들었대?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신 거야. 고집불통에 본인 말만 다 맞다고 고집하는데 고용인으로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고용인이 당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게 문제지. 아, 내가 장인어른 걱정할 일 최대한 축소시키는 거라니까? 내 선에서? 아이, 그만 말하자. 나 방금 집에 와서 피곤하고 사업 머리라고는 없는 사람한테 내 말 이해시킬 힘도 없어. 나한테 말하기 싫으면 아버지 댁에 좀 가봐. 그날 아버지가 한 번 오라고 하셨잖아. 아직도 안 갔다며? 아이, 내가 갈 때 되면 갈 거야.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그저 매상이 올랐으면 됐다. 본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 다 장인어른을 위해 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그동안 아버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다, CT다 여러 검진을 하시고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식당 일에는 더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무난히 몸을 회복하셨고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많지라뇨. 손님들과 한 잔 꺾었을 리는 없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술에 취했어? 식당에서 오는 거 아니야? 아, 당신 아버지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했어. 속상해서 술 한잔 했다.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왜 속상한데? 됐어. 너한테 말해봤자 네가 뭘 아냐? 네가 남자들 사업을 알아? 아휴, 단단히 취했네. 됐어. 가서 잠이나 자. 없는 정까지 떨어뜨리지 말고. 저 말하는 뽐새 지혜비 쏙 닮았네. 입 다물고 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지? 대체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한 건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술에 취할 대로 취해서 제게 꼬장을 부리는 건지. 아,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한 게 후회되기 시작하더군요. 다음 날 술에 취한 남편은 그대로 뻗어서 오전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니, 아버지와 대화하고 속상해서 술에 쩔대로 쩐 남편과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집에 오신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먼저 화해를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일찍. 택시 타고 왔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필요하시면 부르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내가 못 걷는 것도 아닌데 무슨. 애들하고 구서방은. 선우는 학교 갔고 지우도 어린이집 갔죠. 구서방은 아버지, 구서방이랑 어제 무슨 말 하셨어요? 둘이 싸우신 거예요? 왜? 무슨 말 하든? 아니,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왔길래요.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랬냐? 그럼 식사도 안 했겠네. 너는 밥 먹었고? 아버지, 우리 아침에 빵 먹어요. 아침부터 밀가루 먹으면 쓰냐? 아버지가 뭐든 만들어 줄게. 냉장고 좀 쓰자. 아버지는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고 요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이러시나 싶었죠. 아니, 근데 아버지가 남편에게 잘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지락 있네. 이거 내가 좀 쓴다. 네, 쓰세요. 근데 뭐 하실 건데요? 어, 면이 없으니까 칼국수 못하고 애호박이랑 해서 바지락 된장찌개 하자. 와, 아버지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요리하시는 아버지는 한쪽 팔이 없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능숙하게 음식을 만드셨어요. 저게다 홀로 딸 두 명을 키운 아버지의 연륜에서 나오는 거겠지 하는 생각에 괜시리 코가 시큰거릴 때 안방문이 열리고 막 잠에서 깬 남편이 나오더군요. 아우, 속이야. 뭐 해장할 거 없어? 아, 뭐야? 아버지 오셨어. 바지락 넣고 된장찌개 해주신대. 안깨 구서방, 와서 해장해. 아버지는 흘낀 남편을 돌아보며 말하셨고 남편은 별다른 대답도 없이 그저 느릿느릿 식탁에 앉았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에 제가 다 숙취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식탁을 차리고 아버지는 다 된 된장찌개를 국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셨어요. 아, 진짜 냄새 죽인다. 아버지 잘 먹을게요. 아우, 이 맛이야. 우리 아버지 솜씨 안 죽었네. 솜씨라고 할 게 뭐 있나? 그냥 된장 맛, 바지락 맛. 아유, 비려. 아니, 이건 다 무슨 소리죠?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을 한술 더 뜨고 있는데 남편 입에서 분위기를 단숨에 깨버리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가 비려? 하나도 안 비린데. 바지락 상한 거 아니야? 아우, 나 속 더 뒤집힌다. 토할 것 같아. 여보,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가 비려서 먹기 힘들다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참나. 오, 아우, 진짜 안 되겠다. 이 냄새 때문에 머리도 더 아프고 속도도 느글거려. 아버지가 만드신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까지 하던 남편은 국그릇을 들고 그대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들렸어요. 무엇인가 변기로 내려가는 소리가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된장찌개를 변기에 내려버린 겁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무례한 짓을 한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뺀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뭐하러 재료 버리는 짓을 해요? 당신 미쳤어? 그걸 왜 거기에 버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냄새로 사람 괴롭게 만든 음식은 당연히 버려야지. 그게 말이 돼? 당신 어제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거 화풀이하고 있는 거잖아. 치졸하게. 뭐 치졸? 지금 나한테 치졸이라고 했냐? 진짜 치졸한 게 누군지. 자네는 해고야. 네? 지금까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도 묵묵히 앉아있던 아버지 입에서 해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사색이 돼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애써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하, 장인어른, 지금 저 해고하면 식당은 누가 봐요? 누가? 고참 직원들 거의 그만뒀는데
관리자까지 그만두면 식당 개판 날걸요? 그건 네 놈이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식당 정리할 생각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이야. 내 딸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았고, 그래도 어른으로서 먼저 잘 풀어보려고 왔는데 제정신인가? 어? 제정신이야? 주인 자리는 빼앗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주인 행세를 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빚쟁이 마냥 뭐든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잖아. 내가 내 딸 생각해서 식당에 자리 하나 마련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발만 뻗고 있어? 아버지, 난 네 놈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식당은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냥 쭉 쉬게나. 알아들었는가?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물었죠. 당신 어제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지금까지 식당을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셔? 그 식당이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식당인 줄 알아? 아이, 나도 몰라, 모른다고. 아, 진짜 미치겠네. 남편은 그저 머리만 벅벅 긁으면서 성질을 낼 뿐이었고 전 말도 안 통하는 인간은 두고 재빨리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이미 집으로 차를 잡아 돌아가신 건지 안 보여서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댁에는 그저 정막만 있을 뿐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으셔서 그저 기다렸죠.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버지가 댁으로 돌아오셨어요. 너 여기서 기다린 거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식당을 팔아요? 아빠 진심이세요? 제 득달 같은 물음에 아버지는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저를 수치심에 숨이 막히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구서방이 내 식당 가지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게 냅둔 건 다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직원들 마음대로 자르는 건 참지 못하겠어서 그날 집으로 한번 오라고 했던 거야. 뭐라도 설명이라도 들으려고. 근데 순지 변명만 하고 지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싶더구나. 심지어 그날 집으로 온 것도 식당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돈 빌려달라고 하려고 온 거더구나.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돈을요? 그 사람이요? 왜요? 분점 낸다고 2억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분점 내면 본인이랑 나랑 이렇게 사업적으로 부딪힐 일도 없을 거라고 살살 꼬시면서 말하는데 내 단칼에 거절했지. 나는 분점 낼 생각 없다고. 그게 속상하다고 집에 술을 먹고 들어온 거네요, 그럼. 아버지가 돈 안 빌려줬다고. 그랬겠지. 지금 식당 넘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이다. 아버지, 그래도 식당은... 그래,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 네 엄마 그렇게 가고 나한테 남은 게 너랑 수지, 그리고 그 식당뿐이었는데. 근데 상지야, 이 아비도 많이 늙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처분하는 것뿐이야. 너무 크게 마음 쓸 거 없어. 그냥 끝이 이러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지. 그뿐이야. 오랫동안 소중하게 운영한 식당을 처분한다는 말을 애써 담담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픔과 함께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언젠가 마주한 아버지의 은퇴를 그 인간, 내 남편이 앞당겨 다 망쳐버린 기분이었죠. 상지야, 난 네가 그런 염치 없는 인간이랑 사는 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구나. 제 욕심 채우겠다고 그저 겉으로만 좋은 사위인 척한 거지. 속은 그저 시커먼 걸 이제야 한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그놈하고 계속 산다고 해도 널 말리거나 널 안 볼 건 아니지만 내 딸이 그런 인간하고 사는 게 애비로서 통탄스러워서 그런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 또한 남편의 구질구질한 모습에 치가 떨렸거든요. 아마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부터 일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애들과 제게 소홀히 했을 때부터 앙금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이혼이 무서우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랑 같이 살면 되고 그게 아니면
너 자립할 때까지 뭐든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고쳐 쓸 것도 없는 놈이랑 그저 세상 눈이 무섭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끼고 살 필요 없어.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께는 걱정 마시라고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인간과 끝내야 했죠. 집으로 돌아가니 아까 그 모습 그대로 라면을 끓여 먹는 인간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면 그 관계는 끝이라고 하던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2억씩이나. 너한테 일러 바치디? 내가 그랬다고? 당신 진짜 답이 없다. 그냥 끝내자. 당신같이 염치 없고 은혜 모르는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아. 당신 꼴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호랑이 없는 굴에서 지가 대장인 양 나대다가 쫓겨난 여우처럼 보여. 너희 아버지 나 못 잘라. 그 식당을 정말 파시겠냐? 그냥 하시는. 아까 넘겨받을 사람 만나고 오셨대. 이번 달 안에 정리한다고 하셨어. 직원들도 그대로 일하기로 했고 주인만 바뀌는 거야. 또 당신 자리도 없고 다음 주인한테 당신은 해고된 직원이니까 받지 말라고 하셨대. 와, 진짜 너무하신다 정말.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그깟 돈 빌려주기 싫다고? 진짜 남 좋을 일만 했네.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은혜? 당신 지금 은혜라고 했어? 헛소리 좀 하지 마. 우리 아버지 은혜 모르고 주제 넘게 까분 건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나댔던 덕분에 아내도 애들도 잃은 거고. 꼴 좋다 여우야. 이제 굴에서 나와서 네 집으로 돌아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좀 느낀 건지 사색이 된 남편이 저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이렇게 끝내겠다고? 우리 애가 둘이야, 둘. 우리 애들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게 나아. 본인 욕심만 채우려다가 가정이 파탄난 건데 끝까지 지 잘못 인정 안 하지? 그래, 내가 욕심이 과했어.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나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야 당신도 애들도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니? 수고했네. 가정 망치느라 수고했어. 저의 단호한 모습에 남편은 되지도 않는 말을 수수수 늘어놓기 바빴어요. 뭐든 내뱉으면 제가 얻어 걸릴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그대로 제 짐과 애들 짐을 챙겼고 남편은 옆에서 저를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식당을 주제 모르고 빼앗으려고 한 인간 절대로 사양입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묵직한 짐과 아이들을 데려온 저를 보고 순간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제 등을 두들겨 주셨죠. 그때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애들 보기도 좀 창피했네요. 저는 바로 이혼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친한 친구 중에 이혼 선배가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제가 집을 나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참 끈질김 하나는 인정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공에 눈이 멀어서 제 가게 갖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에 눈이 멀어서 영혼을 판 거예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 꿈을 왜 남의 꿈을 빼앗아서 이루려고 하나? 더 할 말 필요 없어. 앞으로 눈앞에 뛰지 말어. 남편은 저와 아버지가 없으면 다시 실업자 신세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겠죠. 얼마나 딱한 모습이던지. 하지만 저와 아버지는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번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쓴 게 아니라 제게 유리한 이혼 소송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능력이 다시 0으로 돌아간 남편에게서 단독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으니까요. 재산 분할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발 본인을 버리지 말라며 빌더군요.
이대로 길가에 나앉으면 우리 애들 애비 없는 자식들 된다고 반 협박을 하면서 매달리더군요. 끝까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 아니, 전 남편 때문에 그간 저의 결혼 생활이 모두 퇴색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면 정말 저와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지금은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병원은 사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계속 오가기는 힘드니까요. 아버지는 꿋꿋하게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계세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사신다고 아주 열심히시네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만 가면 경과 관찰만 잘해서 완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셔서 한시름 났습니다. 저는 이혼녀가 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혼하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결혼 생활 마지막 부분은 거의 남편 없이 아이들과 지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일 한다고 늘 바빴던 사람은 집에 없는 거나 매 한 가지였으니까요. 역시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도 염치도 모르고 발을 뻗던 전 남편은 호랑이 아버지의 선언 하나로 가정도 잃고 직업도 잃게 됐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으로 알게 된 사실은 그 인간은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당장 눈앞에서 사장 자리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일 텐데 뭐 안타깝지도 않네요. 그저 마흔이 다 돼서 아직 여탈 직업 하나 못 구한 제 전 남편에게 그저 조금 남은 인류의 적인 마음으로 언젠가 천직을 꼭 찾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가 되었든지 말이죠. 아버지는 치료 후에 은퇴 생활을 손주들과 함께 한다고 아주 기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고 할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래 경력이 단절되긴 했지만 절 아껴주시고 믿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렵지도 않고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으니 용기가 나네요. 염치 없는 여우를 굴에서 쫓아낸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제 전남편과 같은 여우가 절대 들어오지 않길 바랍니다.